연수야! 안 돼. 남해의 끝자락,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절벽 위. 차진우는 태산건설이 야심차게 기획한 오션뷰 리조트 부지 시찰을 위해 검은색 세단에서 내렸다. 매서운 바닷바람이 그의 캐시미어 코트 자락을 사정없이 흔들었지만 그의 표정은 깎아지른 절벽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지난 4년 그는 한국 건축계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36의 젊은 나이에 국제 건축상을 3차례나 수상했고 그가 설계한 건물들은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바꾸어 놓았다. 더블린의 초고층 복합문화센터, 싱가포르의 친환경 호텔, 서울 한복판의 랜드마크 타워. 모두 그의 손에서 탄생한 걸작들이었다. 건축 잡지들은 그를 천재라 불렀고 동료들은 그를 질투했으며 후배들은 그를 우러러봤다. 하지만 정작 그의 내면은 텅 빈 폐허와 같았다. 화려한 외관 뒤에 숨겨진 무너질 듯 위태로운 구조물. 그것이 지금의 차진우였다. 사랑했던 여자 이연수. 그녀가 거액의 위자료를 챙겨 다른 남자와 도망갔다는 아버지의 말을 믿은 후부터였다. 진우는 그 배신의 고통을 일로 덮으려 했다. 하루에 서너 시간만 자며 설계에 몰두했고 감정을 철저히 배제한 냉철한 건축가로 변모했다.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었고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다. 그의 건물들은 아름다웠지만 차가웠다. 마치 그의 마음처럼. 완벽한 비례와 세련된 디자인 속에서 사람의 온기는 찾아볼 수 없었다. 회장님, 이쪽 부지가 뷰는 정말 좋은데요. 저기 보이시죠? 무허가 비닐하우스들이 경관을 완전히 해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주 내로 철거 시작합니다. 보상금도 최소한으로 책정했고요. 현장 소장의 말에 진우가 무심하게 고개를 돌렸다. 절벽 아래 비탈진 땅에 낡아빠진 비닐하우스 서너 동이 바람에 휘청거리며 위태롭게 서 있었다. 투명한 비닐 사이로 초록빛 식물들이 보였다. 허브인 듯했다. 라벤더일까 아니면 로즈마리일까? 진우는 잠시 그 생각을 했다가 고개를 저었다. 무의미한 생각이었다. 진우는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서려 했다. 리조트가 들어서면 저런 흉물들은 당연히 사라져야 했다. 그것이 개발이었고 그가 해온 일이었다. 낡은 것을 부수고 새로운 것을 세우는 일. 그는 그 일에 익숙했고 죄책감 같은 것도 느끼지 않았다. 감정은 이미 오래전에 버린 것이었다. 그때였다. 비닐하우스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흙투성이 작업복을 입은 여자가 무거운 화분을 낑낑대며 들고 나왔다. 여자는 화분의 무게에 비틀거렸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낡은 밀짚 모자가 햇빛을 가리고 있었고 그 아래로 삐져나온 잔머리가 바람에 흩날렸다. 햇볕에 그을린 피부, 흙이 묻은 낡은 작업복. 누가 봐도 평범한 농사꾼의 모습이었다. 진우는 처음에는 그저 지나가는 시선으로 그녀를 보았다. 이 시골 구석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 중 하나겠거니 생각했다. 하지만 여자가 화분을 내려놓으며 허리를 펴는 순간 진우의 심장이 멈췄다. 그 움직임, 손으로 이마에 땀을 닦는 익숙한 제스처, 고개를 가우뚱하며 멀리를 바라보는 습관. 진우는 단번에 그녀를 알아봤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한 통증이 가슴을 관통했다. 숨이 막혔다.
귀가 멍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그녀의 모습만 선명하게 보였다. 이연수였다. 돈을 챙겨 해외로 떠났다던 그녀가 왜 이런 시골 구석에서 흙투성이가 되어 있는가. 진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아버지의 말이 맞다면 그녀는 지금쯤 유럽이나 미국 어딘가에서 호화롭게 살고 있어야 했다. 명품 가방을 들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새 남자와 행복하게 살고 있어야 했다. 그런데 왜 여기 있는가? 왜 이런 모습으로? 진우는 홀린 듯 비탈길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구두 밑창이 자갈에 미끄러졌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돌부리에 걸려 비틀거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회장님? 회장님, 거기 위험합니다. 현장 소장이 당황해서 불렀지만 진우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오직 그녀만 보였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여자의 거친 숨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다. 화분을 내려놓으며 허리를 펴는 그녀의 움직임,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닦는 익숙한 제스처. 4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그대로였다. 아니, 달라져 있었다. 더 야위었고 더 지쳐 보였다. 한때 도자기처럼 하얗고 부드러웠던 피부는 햇볕에 그을려 거칠어져 있었다. 손은 굵어졌고 어깨는 일로 다져진 듯 단단해 보였다. 하지만 그 눈만은, 그 눈빛만은 여전히 4년 전 그대로였다. 이연수. 진우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4년 만에 내뱉는 그 이름은 입안에서 낯설게 느껴졌다. 수천 번도 넘게 속으로 되뇌었던 이름이었지만 실제로 소리내어 부르기는 처음이었다. 아니, 4년 만이었다. 여자가 화분을 놓칠 뻔하며 비틀거렸다. 천천히 고개를 돌린 그녀의 얼굴이 드러났다. 밀짚 모자 아래로 보이는 그 얼굴. 4년 전 그가 마지막으로 본 그 얼굴. 시간이 흘러 주름이 패였고 햇볕에 그을려 거칠어졌지만 여전히 그가 사랑했던 그 얼굴이었다. 눈이 마주쳤다. 연수의 눈이 공포로 크게 확장되었다. 그 눈빛은 죄책감이라기보다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숨기려는 자의 두려움에 가까웠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손에서 화분이 미끄러졌다. 질그릇이 땅에 떨어지며 산산조각이 났다. 흙이 사방으로 튀었고 라벤더 묘목이 뿌리째 드러났다. 아, 안 돼. 그녀가 신음하듯 중얼거렸다. 목소리는 공포로 잠겨 있었다. 진우는 그녀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연수는 뒤로 물러섰다. 마치 맹수를 마주한 작은 동물처럼 그녀는 온몸으로 거부와 공포를 드러내고 있었다. 진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자신을 보고 도망가려는 이 여자가 한때는 자신의 품에 안겨 웃던 그 여자가 맞는가. 함께 미래를 꿈꾸고 같은 침대에서 잠들고 아침마다 커피를 나눠 마시던 그 여자가 맞는가. 왜 이토록 두려워하는가. 무엇이 그녀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연수야. 진우가 다시 한번 불렀다. 이번에는 더 부드럽게, 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크게 떨고 있었다. 온몸이 나뭇잎처럼 바들바들 떨렸다. 눈에는 공포뿐이었다. 무엇이 그녀를 이토록 두렵게 만드는가. 진우의 머릿속에 수많은 질문이 소용돌이 쳤다. 아버지의 말이 거짓이었던 것인가.
그렇다면 지난 4년은 무엇이었나? 왜 연락하지 않았나? 왜 찾아오지 않았나? 왜? 하지만 질문들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서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옛 연인을 바라볼 뿐이었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바닷바람도 갈매기 울음소리도 현장 소장의 외침도 모두 멀게만 느껴졌다. 여긴 어떻게 연수의 목소리가 바들바들 떨렸다. 그녀는 깨진 화분의 파편들을 황급히 주우며 진우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다. 손이 떨려서 파편이 자꾸만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다. 진우는 그녀의 남루한 행색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을 줄 알았던 옛 연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손마디는 굵어졌고 손톱 밑에는 까만 흙이 단단하게 끼어 있었다. 얼굴에는 잔주름이 패여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다. 한때 하얗고 부드러웠던 그녀의 손은 이제 거친 일로 단련된 농부의 손이 되어 있었다. 이것이 거액의 돈을 챙겨 달아난 여자의 모습인가? 돈은 다 어쩌고 이러고 있어? 그 남자랑은 헤어졌나? 진우가 비꼬듯 물었다. 그의 말에 날이 서 있었지만 사실은 확인하고 싶었다. 그녀가 불행하기를 바랐으면서도 막상 눈앞에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뒤틀렸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후회인지 알 수 없었다. 연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파편을 주우며 고개를 숙인 채였다. 손가락 끝에서 피가 배어 나왔다. 파편에 베인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아픈 기색도 없이 계속 파편을 주었다. 진우가 그녀의 손목을 잡으려는 순간이었다. 엄마, 내가 물 다 줬어. 맑은 목소리가 비닐하우스 안에서 울려 퍼졌다. 진우가 숨을 멈췄다. 작은 아이가 비닐하우스 문을 열고 뛰어나왔다. 4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다. 양갈래로 묶은 머리가 깡충깡충 뛰었고 흙이 묻은 작은 멜빵 바지가 햇빛에 반짝였다. 아이의 볼은 사과처럼 발그레했고 눈은 초롱초롱 빛났다. 엄마, 로즈마리한테 물 주고 라벤더한테도 물 줬어. 근데 바질이는 좀 시들시들해. 물을 더 줘야 할까? 아이가 제잘거리다가 진우를 발견했다. 순간 아이의 움직임이 멈췄다. 커다란 눈이 진우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연수의 다리 뒤로 숨었다. 작은 손이 엄마의 작업복을 꼭 움켜쥐었다. 진우는 숨이 턱 막혔다. 아이의 눈매. 그것은 명백히 차가의 유전자였다. 진우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에서 봤던 그 눈매. 그리고 겁을 먹었을 때 입술을 앙다무는 버릇. 진우가 긴장했을 때 무의식적으로 하는 바로 그 습관. 아이는 마치 거울 속의 자신을 보는 듯했다. 아니, 과거의 자신을 보는 듯했다. 이 아이, 누구야?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한 발짝 다가섰다. 아이가 더 깊이 엄마 뒤로 숨었다. 연수는 황급히 아이를 안아들었다. 아이의 작은 몸이 그녀의 품에 꼭 안겼다. 상관없잖아. 제발 가란 말이야. 우리 그냥 살게 내버려둬. 연수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다. 그녀는 아이를 안은 채 뒷걸음질을 쳤다. 발이 화분 파편을 밟았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직 아이를 지키려는 모성 본능만이 그녀를 지배하고 있었다.
연수야, 잠깐만. 이 아이가, 가라고. 연수는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다. 그녀는 도망치듯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닫혔고 안에서 자물쇠를 채우는 소리가 들렸다. 진우는 닫힌 문 앞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비닐하우스 안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연수가 아이를 달래는 목소리. 괜찮아, 하은아.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무섭지 않아. 하은. 아이의 이름이었다. 진우의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이가 떨어뜨린 스케치북이 바닥에 놓여 있었다. 바람에 장이 넘어가고 있었다. 진우는 무릎을 꿇고 스케치북을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다. 스케치북 안에는 크레용으로 그려진 그림들이 가득했다. 집 그림들이었다. 4살짜리 아이가 그렸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정교했다. 삐뚤빼뚤하긴 했지만 비례가 맞았다. 창문의 위치, 무늬 배치, 지붕의 각도 모두 놀랍도록 정확했다. 한 페이지에는 알록달록한 집이 그려져 있었다. 빨간 지붕, 노란 벽, 파란 문. 집 앞에는 3개의 막대기 사람이 그려져 있었다. 하나는 치마를 입은 큰 사람, 하나는 작은 사람, 그리고 하나는 비어 있었다. 아니, 지워진 흔적이 있었다. 크레용으로 덧칠해서 지운 것이었다. 진우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이것은 명백한 자신의 유전자였다. 공간을 인식하는 능력, 비례를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감각. 그것은 차가의 남자들이 대대로 물려받은 재능이었다. 스케치북을 가슴에 꼭 안은 진우는 비닐하우스 문을 바라보았다. 안에서는 여전히 연수가 아이를 달래는 소리가 들렸다. 4년. 그 긴 시간 동안 그녀는 혼자서 이 아이를, 자신의 딸을 키워왔다. 흙투성이가 되어 손이 거칠어지도록 일하며 단 한 번도 도움을 청하지 않고 진우는 천천히 일어섰다. 멀리서 현장 소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스케치북을 품에 안은 채 비탈길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속에는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제 진실을 밝혀낼 때였다. 서울로 돌아온 진우는 즉시 뒷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태산건설의 법무팀도 비서실도 거치지 않았다. 대신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설 탐정에게 의뢰했다. 아버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진실을 캐내야 했다. 사흘밤을 꼬박 세운 끝에 도착한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연수는 해외로 나간 적이 없었다. 여권 발급 기록조차 없었다. 4년 전 그녀의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빚보증으로 구속 위기에 처했다는 기록이 있었다. 채권자들은 악랄했고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당시 금액으로 8억. 평범한 봉제 공장을 운영하던 연수 아버지가 감당할 수 없는 규모였다. 그리고 바로 그 시점에 태산건설 법무팀이 개입했다. 그들은 빚을 대신 갚아줬다. 깨끗하게 흔적도 남기지 않고 대신 조건이 있었다. 이연수는 차진우의 앞에서 영원히 사라질 것, 연락하지 말 것, 존재의 흔적을 지울 것. 탐정이 건넨 서류 뭉치 속에는 당시 법무팀 팀장이 연수와 나눈 대화 녹음 파일도 있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다. 이 돈으로 당신 아버지 빚은 완전히 정리됩니다.
구속도 면하실 거고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차진우 도련님 앞에서 사라지세요. 도련님은 곧 하버드로 유학을 떠나십니다. 세계적인 건축가가 되실 분이에요. 당신 같은 평범한 여자가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저는 진우 씨를 사랑해요. 떠날 수 없어요. 사랑? 그게 밥 먹여줍니까? 당신 아버지가 감옥 가는 걸 보고 싶으세요? 어머니가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는 걸 원하세요? 긴 침묵. 알겠습니다. 떠날게요. 대신 제발 아버지만은 물론입니다. 우리 태사는 약속을 지킵니다. 당신만 잘 따라준다면요. 녹음은 거기서 끝났다. 진우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노트북이 덜컹거렸다. 그러니까 돈을 받고 떠났다는 아버지의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그녀는 돈을 챙긴 게 아니라 진우의 앞길과 아버지의 안위를 맞바꾼 것이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다음이었다. 이하은의 출생신고서 사본. 생년월일을 보니 그가 유학을 떠나기 정확히 2달 전이었다. 연수는 임신한 사실을 알고도 그에게 말하지 않았다. 아니, 말할 수 없었다. 이미 협박을 받은 후였으니까. 그녀는 임신한 몸으로 쫓겨나 홀로 아이를 낳았다. 산후조리원은커녕 제대로 된 병원비도 없었을 것이다. 출생신고서의 주소를 보니 서울 변두리의 쪽방촌이었다. 그곳에서 갓난아기를 키우며 버텨온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남해로 내려가 허브 농장을 시작했다. 진우는 탐정이 건넨 사진들을 펼쳐보았다. 연수가 새벽 5시에 일어나 농장 일을 시작하는 모습, 하은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뛰어가는 모습, 밤늦게까지 허브를 다듬어 소포로 포장하는 모습, 그녀의 하루하루가 전쟁이었다. 진우는 사진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4년. 그 시간 동안 그는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화려한 건물을 설계했다. 유명 인사들과 파티를 하고 잡지 표지를 장식했다. 반면 연수는 흙투성이가 되어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그의 딸과 함께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진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새벽 3시였지만 그는 차 키를 집어들고 밖으로 나갔다. 목적지는 하나, 아버지의 집이었다. 차 회장의 저택은 한남동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다. 경비원이 깜짝 놀라 문을 열어줬다. 진우는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가 곧장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다. 차 회장은 새벽인데도 불을 켜고 앉아 있었다. 난을 닫고 있었다. 그는 아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남해는 잘 보고 왔느냐? 철거는 순조롭게 진행된다며?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책상 위에 서류 뭉치를 내던졌다. 서류들이 흩어지며 난 화분을 스쳤다. 하은이라고 합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낮고 가라앉아 있었다. 오히려 그래서 더 무서웠다. 제 딸 이름이요. 아버지가 4년 전에 짓밟아버린 그 여자가 낳은 아버지의 손녀입니다. 차 회장의 손이 멈췄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다.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그래서 알았으면 됐지. 내가 뒤처리 해주지. 뒤처리요? 양육비 주고 입 막고 어차피 그 여자도 돈이 필요할 거 아니냐. 내가 인정만 해주면 얼마든지. 아버지, 진우가 소리쳤다. 차 회장이 눈살을 찌푸렸다. 왜 소리를 지르냐?
조용히 해결하면 될 일을. 조용히요? 4년 동안 조용히 거짓말하신 게 아버지잖습니까?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 파일이 든 USB를 꺼냈다. 연수는 돈을 받고 떠난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협박해서 쫓아낸 거잖아요. 임신한 몸으로 갓난아기를 안고 쪽방에서 살게 만든 게 아버지잖아요. 차 회장의 표정이 처음으로 변했다. 하지만 그것은 미안함이나 죄책감이 아니었다. 오히려 싸늘한 분노였다. 그래, 내가 했다. 그게 어쨌다는 거냐? 차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너는 차가의 후계자다. 세계적인 건축가가 될 인재야. 그런 내가 그 천한 여자한테 매여서 총구석에서 썩을 뻔했어. 내가 구해준 거야. 구해준 게 아니라 제 인생을 무너뜨린 겁니다. 진우는 품에서 사직서를 꺼냈다. 미리 준비해 온 것이었다. 건축가로서의 제 명성, 태산건설 후계자 자리. 다 가지세요. 저는 이제 제 가족을 위한 집을 지으러 갑니다. 사직서가 차 회장의 발밑에 떨어졌다. 차 회장은 그것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비웃듯 웃었다. 가족? 그 여자랑 그 애가 내 가족이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한테는 태산이 있고 차가가 있어. 그게 내 전부야. 아닙니다. 진우가 고개를 저었다. 제가 정말 짓고 싶었던 건 화려한 빌딩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따뜻한 집,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집. 그런데 정작 저는 제 아내와 딸이 살 집조차 지켜주지 못했어요. 무능한 가장이었습니다. 정신 차려. 내가 지금 무슨... 이미 결정했습니다. 진우는 돌아섰다. 앞으로 아버지와 저는 남남입니다. 태산과도 인연을 끊겠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십시오. 이 자식이... 차 회장이 소리쳤지만 진우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서재를 나섰다. 뒤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마 난 화분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진우는 돌아보지 않았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진우는 차에 올라타 남해로 향했다. 가야 할 곳은 하나뿐이었다. 진우가 남해로 내려가자 차 회장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그는 법무팀을 총동원해 연수에게 아이 양육권 소송을 걸겠다고 협박했다. 미혼모가 열악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아동방임이라는 논리였다. 실제로 태산건설의 변호사들이 검은 세단을 몰고 남해까지 내려와 연수에게 내용 증명을 전달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연수는 수치심과 공포에 떨어야 했다. 이연수 씨, 차하은 양의 친권과 양육권을 차진우 씨에게 양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법정에서 뵙겠습니까? 법정에 서시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잘 아시죠? 미혼모, 불안정한 소득, 열악한 주거 환경. 법원이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는 뻔합니다. 변호사의 차갑고 계산된 말투에 연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손에 든 내용 증명이 바들바들 떨렸다. 하은이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를 짓눌렀다. 4년 동안 혼자 키워온 딸. 새벽에 일어나 젖을 먹이고 밤새 열이 날 때 간호하고 첫걸음을 뗄 때 함께 울고 웃었던 딸. 그 아이 없이는 숨도 쉴 수 없는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연수는 새벽에 진우를 찾아갔다. 진우는 마을 입구의 작은 여관에 묵고 있었다. 문을 두드리자 금방 문이 열렸다. 진우도 잠들지 못한 듯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진우 씨. 연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헬쑥했다. 하룻밤 사이에 더 여위어 보였다. 그냥 가요. 회장님 이길 수 없어요. 제가 법정에 서면 질 게 뻔해요. 변호사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럼 하은이만 뺏길 거예요. 차라리 지금 떠나주세요. 우리가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제발이요.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다가 결국 흐느낌으로 변했다. 연수는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다. 진우는 황급히 그녀를 부축해 일으켰다. 일어나. 연수야, 일어나. 진우는 연수의 어깨를 붙잡았다. 그녀의 몸은 너무 가벼웠다. 뼈만 남은 것처럼. 도망치지 마. 이번에는 내가 지켜줄게. 절대 하은이를 빼앗기게 두지 않을 거야. 어떻게요? 상대는 태산건설이에요. 변호사만 수십 명이고 돈도 권력도 다 있어요. 우리가 뭘로 싸워요? 전 아무것도 없어요. 학력도 재산도 연줄도. 연수가 울먹이며 말했다. 진우는 그녀의 두 어깨를 꼭 잡고 눈을 마주쳤다. 진실로 싸울 거야. 연수야, 우리에게는 진실이 있어. 아버지가 뭘 했는지, 어떻게 우릴 갈라놓았는지, 넌 얼마나 힘들게 하은이를 키워왔는지, 그 진실을 세상에 보여줄 거야. 하지만 아버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알아? 자기 추악한 민낯이 세상에 드러나는 거야. 태산건설의 이미지, 차가의 명예. 그게 아버지의 전부야. 그러니까 우리도 숨지 말자. 떳떳하게 세상 앞에 서는 거야. 진우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가득했다. 연수는 그 눈을 보며 조금씩 희망을 되찾았다. 다음 날 오후 2시, 진우는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건축가가 중대 발표를 한다는 소식에 수많은 기자가 남해의 작은 마을로 몰려들었다. 서울에서, 부산에서, 심지어 지방 방송사에서도 취재진이 왔다. 연수의 허브 농장 앞에 임시로 설치된 단상.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마을 사람들도 멀찌감치 모여들었다. 진우는 정장이 아닌 평범한 흰 셔츠와 청바지 차림으로 단상에 올랐다. 손에는 마이크가 아니라 하은이의 스케치북이 들려 있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가 차진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모신 것은 제 개인적인 고백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자들이 숨죽이며 펜을 들었다. 카메라가 일제히 진우를 향했다. 저는 오늘부로 태산건설과의 모든 프로젝트를 중단합니다. 그리고 차가의 후계자 자리를 포기합니다. 웅성거림이 일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터졌다. 제가 짓고 싶었던 건 화려한 리조트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위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작 제 아내와 딸이 살 집조차 지켜주지 못한 무능한 가장이었습니다. 진우는 연수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연수는 머뭇거렸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 카메라의 플래시, 모든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믿으라는 눈빛이었다. 연수는 떨리는 손으로 하은이를 안고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갔다. 수군거림이 커졌다. 이 사람은 이연수입니다. 4년 전 제가 사랑했던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이하은, 저의 딸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연수는 하은이를 꼭 안으며 고개를 숙였다.
하은이가 엄마 품에서 진우를 빤히 쳐다보았다. 4년 전 저는 이 사람이 돈을 받고 떠났다고 믿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진우는 차분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협박, 연수가 쫓겨난 경위, 임신 사실을 숨기고 홀로 아이를 키워온 4년의 시간, 그리고 최근 법무팀이 양육권을 빼앗으려 한다는 협박까지. 기자들은 열광했다. 재벌가의 치부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질문이 쏟아졌다. 차 회장님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태상건설과의 관계는 완전히 끊으시는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진우는 마이크에 대고 말했다. 저는 이제 건축가 차진우가 아닙니다. 이하은의 아빠이고 이연수의 남편이 되고 싶은 남자입니다. 이곳 남해에서 제 가족을 위한 집을 짓겠습니다. 그게 제가 평생 꿈꿔온 진짜 건축입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진우의 기자회견으로 도배되었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비운의 천재 건축가와 재벌의 횡포라는 프레임이 형성되었다. 태상건설의 주가가 폭락했고 불매운동이 시작되었다. 차 회장은 급히 해명 자료를 냈지만 이미 늦었다. 여론은 돌이킬 수 없었다. 결국 그는 손을 거둘 수밖에 없었다. 양육권 소송은 취하되었고 더 이상의 협박도 없었다. 그날 밤 진우는 연수와 하은이 앞에 무릎을 꿇었다.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이제 다시는 무너지지 않게 내가 지켜줄게. 두 사람 모두. 연수가 울먹였다. 하은이가 작은 손으로 진우의 뺨을 만졌다. 아저씨, 우리 아빠야?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하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진우의 품에 안겼다. 그 순간 진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1년 후 남해의 언덕 위 화려하지 않지만 단단하고 따뜻해 보이는 목조주택 한 채가 완성되었다. 진우가 직접 설계하고 시공한 집이었다. 연수의 허브 농장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중턱. 바다와 하늘이 맞닿는 수평선이 창 너머로 펼쳐지는 곳이었다. 집은 크지 않았다. 방 3개, 거실 하나, 주방 하나. 하지만 모든 공간이 빛으로 가득 찼고 바람이 자유롭게 드나들었다. 진우는 이 집을 지으며 처음으로 진짜 행복을 느꼈다. 세계적인 마천루를 설계할 때도 느끼지 못했던 충만한 기쁨이었다. 그는 더 이상 세계적인 랜드마크를 짓는 스타 건축가가 아니었다. 대신 동네 할머니들의 고장난 지붕을 고쳐주고 마을 회관을 리모델링해주는 동네 목수가 되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의아해했다. 저 유명한 건축가가 왜 여기서 망치질을 하는가.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진우를 받아들였다. 그는 더 이상 차 회장의 아들이 아니었다. 그냥 하은이 아빠였다. 아빠, 여기 블록 하나 더. 하은이가 거실 바닥에서 블록을 쌓으며 소리쳤다. 5살이 된 하은이는 이제 제법 복잡한 구조물을 만들 수 있었다. 계단이 있는 집, 베란다가 있는 집, 심지어 차고가 딸린 집까지. 진우는 웃으며 아이 옆에 앉아 블록을 맞춰주었다. 하은아, 이렇게 하면 더 튼튼해. 기둥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지붕을 올려야 해. 왜요? 기둥이 없으면 지붕이 무너지거든. 집은 기초가 중요해. 기초요? 응.
보이지 않는 곳이지만 가장 중요한 거. 사람도 마찬가지야.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야. 하은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그럼 나는 튼튼한 집을 지을 거예요. 엄마랑 아빠랑 나랑 같이 사는 집. 진우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가슴이 따뜻해졌다. 주방에서는 연수가 직접 기른 허브로 차를 내리고 있었다. 향긋한 로즈마리 향이 집안을 가득 채웠다. 라벤더와 레몬밤도 섞인 연수만의 블렌딩이었다. 여보, 차 마셔요. 연수가 쟁반을 들고 다가왔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이제는 따뜻한 온기가 돌았다. 결혼 반지가 그녀의 왼손 약지에서 빛났다. 진우와 연수는 3개월 전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마을 회관에서 동네 사람들을 초대해서 화려한 예식장도 수백 명의 하객도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이 가장 완벽한 결혼식이었다. 진우는 연수의 손을 잡고 하은이를 무릎에 앉혔다. 세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다. 갈매기들이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갔다. 멀리 연수의 허브 농장에서는 보랏빛 라벤더가 바람에 일렁이고 있었다. 행복해요? 연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처음으로 진짜 행복해. 거대한 빌딩 숲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평온함이었다. 세계적인 건축상을 받을 때도 유명 잡지 표지를 장식했을 때도 느끼지 못했던 충만함이었다. 진우는 깨달았다. 건축의 완성은 높고 화려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숨쉬는 것이었다. 웃음이 메아리치고 대화가 오가고 따뜻한 기억이 쌓이는 공간. 그것이 진짜 집이었다. 아빠 나중에 크면 나도 집 지을 거예요. 하은이가 말했다. 그래. 어떤 집을 짓고 싶은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는 집. 따뜻하고 안 아프고 행복한 집. 진우와 연수가 마주보며 웃었다. 하은이는 이미 진짜 건축가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다. 하지만 집안은 여전히 밝았다. 진우가 직접 설계한 조명들이 부드러운 빛을 뿌렸다. 연수가 저녁을 차렸고 하은이가 식탁을 닦았다. 세 사람은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밥을 먹었다. 맛있어요. 하은이가 입에 밥을 가득 넣고 말했다. 연수가 웃으며 아이의 입가를 닦아줬다. 진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설계도 밖에서 찾은 비로소 완성된 그의 집이었다. 화려하지 않아도 크지 않아도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집, 사랑이 있는 집. 그날 밤 진우는 하은이를 재우고 연수와 함께 베란다에 나갔다.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다. 후회는 없어요? 연수가 물었다. 태산도 포기하고 명예도 버리고 진짜 괜찮아요? 진우는 연수의 어깨를 안았다.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건 너랑 하은이야. 그걸 지키기 위해 버린 거라면 후회 같은 건 없어. 오히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연수가 진우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다. 바람이 불어왔다. 허브 향기가 섞인 바다 냄새가 나는 바람이었다. 고마워요. 돌아와줘서. 내가 더 고마워. 기다려줘서. 그리고 우리 딸을 지켜줘서.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말없이 하지만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그렇게 남해의 작은 집에서 세 사람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화려하지 않지만 단단한, 높지 않지만 따뜻한, 세상에서 가장 작지만 가장 완벽한 집에서의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으로 더 따뜻한 이야기를 만들어 오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